당신이 믿어온 식탁의 상식.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립니다. 하루 60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뇌가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학의 거장 발자크는 결국 이 검은 액체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인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대신 맥주와 와인에 취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몽롱한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그때 단 한 잔의 음료가 인류의 뇌를 강제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술에서 깬 인류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계몽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까지. 우리가 아는 근대의 모든 위대한 지성은 커피하우스의 자욱한 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왜 천재들은 이 지옥 같은 쓴맛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오늘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찬란한 지성사,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인류를 바꾼 가장 위험한 중독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투명한 물 한 잔. 17세기 유럽에서 이 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당시 도시의 강물은 오물과 전염병이 들끓는 거대한 쓰레기통이었죠.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마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답은 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물컵이 아니라 1리터가 넘는 거대한 맥주잔이었습니다. 술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 아니냐고 묻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맥주는 양조 과정에서 물을 끓이기 때문에 살균이 되었고 곡물의 영양소가 살아있어 액체빵이라 불렸죠. 귀족부터 노비까지, 심지어 젖을 땐 어린아이들조차 맥주를 마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맥주 섭취량은 무려 3리터에서 5리터.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유럽 전체가 24시간 내내 취중 상태였던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판사는 술에 취해 판결을 내리고 군인은 비틀거리며 총을 쐈으며 철학자들은 몽롱한 정신으로 존재를 논했습니다. 근데 이전의 지성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알코올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산성은 바닥이었고 사고는 느렸으며 감정은 늘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인류의 뇌는 카페인의 각성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수천 년간 알코올의 진정 효과에 찌들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50년 무렵 이 몽롱한 안개를 찢고 낯선 향기가 유럽의 코끝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이슬람의 땅에서 건너온 지옥처럼 검고 천사처럼 향기로운 액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음료를 경계했습니다. 술도 아닌 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걸 마시면 잠이 오지 않고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뜩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술에 취해 잠들었던 유럽의 뇌가 난생 처음 각성이라는 충격 요법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취한 자들의 시대가 가고 깨어있는 자들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맥주잔을 내려놓고 커피잔을 든 순간 잠들어 있던 유럽의 천재성이 어떻게 폭발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장면, 지옥의 음료라 불린 커피가 어떻게 왕실과 광장을 점령했는지 그 잔혹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17세기 중반, 유럽의 항구에 정체불명의 화물이 도착합니다. 지옥처럼 검고 쓰고 지독한 탄내를 풍기는 콩.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이교도들이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보낸 악마의 독약이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잠을 빼앗고 심장을 뛰게 하며 머릿속에 알 수 없는 불꽃을 일으키는 이 검은 액체는 금세 사탄의 음료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제들은 교황 클레멘스 8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교황이시여, 이 사탄의 음료를 당장 금지해 주십시오. 교황은 판결을 내리기 전 직접 커피를 맛보기로 합니다.
작은 잔에 담긴 검은 액체가 교황의 입술에 닿는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모두가 금지령을 예상하던 그때 교황은 뜻밖의 탄성을 내뱉습니다. 이 지옥의 음료는 너무나 훌륭해서 사탄만이 즐기게 두기엔 아깝구나. 차라리 이 음료에 세례를 주어 진정한 기독교의 음료로 만들자. 이 역사적인 커피 세례 사건은 유럽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커피는 더 이상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허락한 합법적인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커피가 허용되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멍하던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자마자 눈을 부릅뜨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의 과학은 이를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는 과정이라 설명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마법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까진 보이지 않던 수식이 보이고 막혔던 문장이 쏟아진다. 커피는 인간의 뇌를 강제로 오버클럭킹했습니다. 잠이라는 육체적 한계를 거부하고 24시간 내내 사고의 불을 밝힐 수 있게 된 인류. 이것은 인류 지성사상 가장 강력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초기 커피는 카페가 아닌 약국에서 팔렸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심지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대접받았죠. 하지만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귀족들은 이 검은 보석을 은식기에 담아 마시며 자신의 부와 지성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음료가 담장 너머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귀족의 서재가 아닌 시끄러운 광장의 커피하우스로 말이죠. 이제 커피는 단순한 약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모으고 입을 열게 하며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지저분한 골목에서 시작된 이 작은 카페들이 어떻게 현대보험사, 증권거래소, 그리고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의 산실이 되었을까요? 1페니로 세상을 샀던 곳, 1페니 대학의 이야기가 다음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1652년 런던의 좁은 골목, 기이한 집 하나가 문을 엽니다. 입구에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건 높은 신분도 화려한 관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머니 속에 낡은 동전 한 입, 1페니면 충분했죠. 당시 유럽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한 테이블에 앉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커피하우스의 문을 여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리는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라는 규칙 아래 공작과 구두 수선공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같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1페니 대학이라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단돈 1페니로 커피 한 잔을 사면 그곳에 비치된 최신 신문과 팸플릿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무료로 토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문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노동자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최신 과학 뉴스를 접하고 정치 경제를 논했습니다. 술에 취해 싸우던 선술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뇌를 깨우자 사람들은 거친 욕설 대신 날카로운 논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대학보다 더 대학 같은 인류 최초의 오픈소스 지식 저장소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현대 문명의 거대한 뿌리들이 바로 이 지저분한 커피하우스 탁자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 모인 선주들은 배의 침몰 사고를 대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은 세계 최대 보험사인 로이즈 보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커피하우스에서는 주식 정보가 오가며 오늘날의 런던 증권거래소가 탄생했죠. 심지어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커피하우스에서 동료들과 토론하다 영감을 얻어 그에 져서 프린키피아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인류 지성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17세기의 인터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을 모두가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들이 하루 종일 커피하우스에서 정치 토론만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난 런던 여성들은 커피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커피가 남편들을 수다쟁이로 만들고 가정에 소홀하게 한다는 이유였죠. 국왕 찰스 2세 역시 커피하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똑똑해진 백성들이 모여 자신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 거슬렸던 겁니다. 그는 1675년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내리지만 이미 커피로 머리가 깨어버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단 11일 만에 굴욕적으로 철회하고 맙니다. 지식의 맛을 본 대중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커피하우스가 사회를 바꾸고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는 이 검은 마법에 영혼을 팔아버린 괴물 같은 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토론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커피와 맞바꾸며 불멸의 역작을 써내려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했던 남자, 커피 60잔의 광기로 전설이 된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매일 자정,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파리의 한 서재에서는 기이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긴 수도사 복장을 한 한 남자가 자리에 앉아 진하고 검은 커피를 들이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레 드 발자크. 그는 하루에 무려 15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이 초인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동력은 바로 커피였습니다. 그는 평생 5만 잔, 하루 평균 50잔에서 60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글 쓰는 기계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커피를 문장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였습니다. 발자크에게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라는 엔진을 돌리기 위한 고옥탄과 연료였죠. 그는 커피의 효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커피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이디어들이 마치 위대한 군대의 대열처럼 전장으로 진군해온다.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비유들이 쏟아지며 종이는 잉크로 뒤덮인다. 그는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원두를 아주 곱게 갈아 물 없이 가루째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위벽이 헐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끊기는 것은 곧 그의 상상력이 멈추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중독의 결과물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90여 권의 소설과 산문이 포함된 거대한 총서, 인간의 극을 완성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등장인물이 살아 숨쉬는 이 거대한 문학적 제국은 사실 카페인이 만들어낸 환각과 광기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5만 잔의 커피는 그의 천재성을 깨웠지만 동시에 그의 육체를 안쪽에서부터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늘 만성적인 복통과 고혈압, 심장 비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도 원고를 붙들고 커피를 찾았습니다. 결국 51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로 인한 심장 비대와 쇠약. 그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학으로 완벽하게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발자크의 죽음은 커피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가장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천재는 커피를 마시지만 커피는 천재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발자크가 커피를 광기 어린 창작의 도구로 썼다면 여기 커피를 마시며 차가운 이성의 칼날을 갈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하루 40잔을 마신 철학자. 근대 유럽의 정신을 설계한 볼테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약이라 불린 커피를 84세까지 즐겼던 그의 반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제발 커피를 끊으십시오. 그 검은 액체는 당신을 천천히 죽이는 독입니다. 주치의의 간곡한 만류에 80세의 노철학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 양반, 내 생각도 그렇다네. 커피가 독인 건 확실해. 지난 80년 동안 나를 이렇게나 천천히 죽이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이 농담의 주인공은 근대 유럽의 정신적 지주, 볼테르입니다. 그는 매일 40잔에서 50잔의 커피를 마시며 84세까지 장수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커피 중독자였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드 프로코프. 볼테르에게 이곳은 집보다 더 소중한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곳에 나타나 전용 좌석에 앉아 산더미 같은 편지와 원고를 처리했습니다. 그에게 커피는 단순히 잠을 쫓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관습과 종교적 독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뇌의 칼날을 정교하게 가는 이성의 숫돌이었죠. 볼테르가 한 잔의 커피를 들이킬 때마다 유럽을 지배하던 무지의 안개가 걷히고 날카로운 풍자와 논리가 종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가 남긴 2만 통의 편지와 수많은 저작물은 사실 카페인이 만들어낸 이성의 불꽃이었습니다. 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토록 커피에 열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는 인간을 혼자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지고 논리가 흐려지지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대화는 정교해집니다. 볼테르와 그의 동료들은 커피를 마시며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설계했습니다. 어두운 중세의 미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계몽의 의지. 그 위대한 혁명의 연료는 다름 아닌 약국에서 파는 검은 원두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볼테르가 커피의 쓴맛을 즐기기 위해 초콜릿을 섞어 마셨다는 기록입니다. 오늘날의 카페 모카의 조상격인 이 음료는 그의 뇌에 당분과 카페인을 동시에 공급하는 완벽한 에너지 드링크였죠. 그는 커피 값을 지불하는데 결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좋은 원두를 구해오지 못하면 자네를 해고하겠네라고 농담 섞인 협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볼테르가 커피로 사회를 깨웠다면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중세를 끝내고 인류에게 중력과 미적분을 선물한 과학혁명의 주역들. 뉴턴과 왕리파크의 과학자들이 커피하우스 뒷방에서 나눈 은밀하고 위대한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과학의 시대를 연 카페인의 힘을 추적해봅니다. 만약 17세기 과학자들이 지금처럼 맥주에 취해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혁명의 시대, 천재들에게 필요했던 건 영감이 아니라 정교함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계산, 수천 번의 반복 관찰. 이 지루하고 치밀한 과정을 견디게 한 것은 알코올의 안개가 아니라 카페인의 서리빨 같은 각성이었습니다. 커피는 과학자들에게 맑은 정신이라는 인류 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저서로 꼽히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 책의 탄생 배경에는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사교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커피하우스에서만큼은 동료 과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즐겼습니다. 에드먼드 할리가 뉴턴을 찾아와 행성의 궤도에 관해 물었던 곳도, 로버트 훅과 광학에 대해 독서를 내뱉으며 싸웠던 곳도 모두 자욱한 커피 향이 풍기던 테이블 위였습니다. 맥주 잔을 부딪히며 노래를 부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우주의 무게를 계산하고 빛의 속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인은 인간의 동공을 확장시키고 집중력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 집중의 힘은 미시 세계를 정복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세포를 처음 발견한 로버트 훅, 미생물의 세계를 연 안톤 판 레이우에눅. 이들이 렌즈 너머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었던 건 커피가 선사한 극한의 몰입 덕분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흔들리던 손이 커피의 마법으로 정지된 듯 고정되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던 신의 설계도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산실이라 불리는 영국 왕리파크. 초기 멤버들은 회의가 끝나면 어김없이 근처 커피하우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은
공식 논문보다 더 날카로웠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커피는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혼자만의 명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성들이 실시간으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죠. 과학은 이제 마술이나 연금술이 아닌 검증 가능하고 체계적인 데이터의 학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학이 커피를 통해 우주의 질서를 찾았다면 예술가들은 커피 속에서 영혼의 떨림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논리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녹아든 카페인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커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커피를 위한 음악까지 만들었던 음악의 성인 바흐. 그의 유쾌하고도 진지한 커피 예찬이 다음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우리는 대개 가발을 쓴 엄격하고 경건한 그의 초상화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음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음악보다 더 지독하게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였습니다. 18세기 독일 라이프치, 바흐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교회 대신 지머만 카페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가가 아닌 오직 커피만을 위한 발칙하고 유쾌한 음악을 발표하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커피 광고 CM송이라 불리는 커피 칸타타입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커피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부모들은 딸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방탕한 짓이라며 금지하려 했죠. 바흐는 이 세대 갈등을 코믹한 오페라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아버지에게 딸 리스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커피 맛은 정말 기가 막혀요. 1000번의 키스보다 더 달콤하고 마스카트 포도주보다 더 부드럽죠. 커피, 난 커피를 마셔야 해요. 근엄한 교회 음악가 바흐가 쓴 가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발랄하고 도발적이지 않나요? 바흐에게 커피는 종교적 엄숙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삶의 달콤한 위안이었습니다. 바흐는 다작의 천재였습니다. 매주 새로운 교회 음악을 써내야 했던 그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선 창작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커피를 갈아 마시며 밤샘 작업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복잡하고 정교한 푸가 형식의 음악들은 어쩌면 카페인이 뇌세포 구석구석을 깨워 일렬로 세운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는 바흐의 정교한 논리적 작곡 체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커피 덕분에 인류는 가장 완벽한 수학적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들을 선물받은 셈입니다. 바흐가 연주하던 지머만 카페는 당시 예술가들의 해방구였습니다. 귀족의 궁정도 엄숙한 교회도 아닌 카페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예술은 대중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커피 향 속에 섞인 바흐의 선율을 들으며 새로운 문화를 소비했습니다. 커피는 예술을 높은 단상에서 끌어내려 광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거장의 연주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던 시대. 예술의 민주화는 그렇게 커피 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흐가 커피로 예술적 희열을 노래했다면 파리의 카페에서는 이 검은 액체를 마시며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악보가 아니라 혁명의 깃발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예술의 낭만을 넘어 왕의 목을 겨누는 혁명의 불꽃으로 변하는 순간, 프랑스 혁명을 불지핀 카페 드 프로코프의 뜨거운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789년 파리, 굶주린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명에는 차가운 머리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죠. 당시 프랑스 왕실은 여전히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값비싼 와인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파리의 지저분한 골목 카페 드 프로코프에 모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술 대신 독한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취기를 씻어낸 맑은 정신으로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왕정의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라 같은 혁명의 주역들이 매일같이 모여 공화국의 설계도를 그리던 야전 사령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커피값을 낼 돈이 없어 자신의 군모를 저당 잡히기도 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곳 테이블에 앉아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신분제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말의 힘이 권력을 이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1789년 7월 12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카페 드푸아의 테이블 위로 한 청년이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미유 데몰레. 그는 한 손에 권총을,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기를 잡으십시오. 자유를 위해 전진합시다. 이 외침은 삽시간에 파리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틀 뒤 바스티유 감옥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은 궁전이 아닌 뜨거운 커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카페 테이블 위에서 타올랐던 것입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커피가 가져온 각성은 때로 잔혹했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커피를 마셨던 혁명가들은 그 차가운 이성으로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처형장으로 가기 전날 밤에도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신념을 정리했습니다. 커피는 혁명가들에게 공포를 이길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타협 없는 냉혹한 논리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커피향 가득했던 카페 드 프로코프의 테이블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역사로 물들었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커피 중독자라 불렀던 작은 거인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말 한 장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지적 유의를 넘어 산업과 전쟁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커피가 어떻게 전 세계 노동자와 군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는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하시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시간은 태양이 결정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들었죠.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은 이 오래된 규칙을 파괴했습니다. 기계는 밤을 몰랐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졸음과 육체적 한계.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잠은 곧 손해였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의 손에 맥주 대신 들려진 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커피는 인류가 생체 시계라는 자연의 쇠사슬을 끊고 기계의 속도에 동기화하게 만든 산업용 윤활유였습니다. 이전까지 노동자들은 작업 중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염된 물보다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술은 실수를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본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취한 노동자는 돈이 안 되지만 깨어있는 노동자는 돈이 된다.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로는 가려졌고 집중력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노동자들의 뇌에 너는 지치지 않았다는 가짜 신호를 보냈고,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밤을 낮처럼 활용하는 불야성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커피는 산업혁명을 가속화한 보이지 않는 연료였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평범한 휴식 시간은 사실 치밀한 계산 끝에 탄생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한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오전과 오후 10분씩 커피를 마실 시간을 주었습니다. 쉬는 시간만큼 손해일 것 같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짧은 휴식과 카페인 공급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현대 노동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는 10분의 휴식은 사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설계된 재충전의 의식이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커피는 더 빠르고 간편해졌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등장은
사무실 안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복잡한 추출 과정 없이 뜨거운 물만 있으면 뇌를 깨울 수 있게 된 화이트 칼라 군단. 커피는 이제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신 노동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작가, 밤을 새우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기획하는 창작자들까지. 우리 모두는 발자크가 그랬듯 자신의 영혼을 카페인과 맞바꾸며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취기에서 커피의 각성으로 인류는 더 똑똑해졌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커피가 우리를 조종하는 걸까요? 각성의 시대가 가져온 눈부신 번영 뒤에 숨겨진 그림자.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이야기. 커피가 바꾼 미래와 우리의 오늘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인류가 커피를 길들인 걸까요? 아니면 커피라는 식물이 인간이라는 종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에티오피아의 한 척박한 땅에서 자라던 이름 없는 빨간 열매는 인간의 뇌를 자극한다는 단 하나의 무기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인간은 이 열매를 위해 숲을 태워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고 대륙과 대륙 사이의 항로를 열었으며 심지어 잠이라는 본능까지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커피는 자신의 번식을 위해 인간의 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온 지구상 가장 영리한 포식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각성의 시대를 얻었습니다. 술에 취해 몽롱했던 중세를 끝내고 이성과 과학, 그리고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뤄냈죠.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만큼이나 잃어버린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커피가 우리에게 강요한 맑은 정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의 채찍질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세상을 바꾸는 토론의 장이었다면 오늘날의 카페는 각자 노트북 앞에 앉아 고립된 채 마감과 사투를 벌이는 각성된 감옥이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기 위해 잠들지 않고 더 오래 깨어있기 위해 커피를 들이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커피는 인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마다 항상 그 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발자크의 광기 어린 문장 속에, 볼테르의 날카로운 비판 속에, 그리고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휴식 속에 커피는 언제나 희망의 연료로 존재했습니다. 쓴맛 뒤에 오는 그 짧은 각성의 순간, 우리는 아주 잠깐이나마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없던 선율을 그려내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 그 모든 기적의 시작에는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 잔의 검은 액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잔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에티오피아의 햇살과 런던의 지성과 파리의 혁명, 그리고 산업시대의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류가 쌓아올린 500년의 인문학 그 자체입니다. 커피에 휘둘려 기계의 톱니바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커피를 도구 삼아 당신만의 새로운 시대를 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이 잔을 든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각성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 한 모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음식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사, 음식 인문학의 커피 연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커피 타임이 조금 더 특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마시는 그 커피, 혹은 오늘 먹은 음식에 대해 궁금한 인문학적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깊고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